오늘은 타스 교통서비스 혁명 세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르면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얘기하죠.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차가 교통서비스 혁명에 가는 첫 번째 기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율주행차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실을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를 수용하는 게 전기자동차죠. 아직도 전 세계 큰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자동차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로를 달리는 컴퓨터, 기존의 자동차를 기계공학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죠?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게 관찰이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거 인공지능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회사,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미시건 대학을 다니면서 그 추운 지역에서 자동차 문화로 인해서 현재의 자동차가 얼마나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거기에 엔트로피가 쌓이고 그러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꿈을 키웠고 그것이 이제 지금 구글이 가장 자율주행 자동차에 힘을 쏟는 그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렇게 꿈꾸던 사람들이 내세우는 목표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로 인명사고를 줄이자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1년에 수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치죠. 그래서 인명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어떻게든지 전기로 에너지를 바꿔서 그리고 자동차 운행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은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죠. 매일매일 닥치는 교통체증. 통근하고, 그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체증 줄이기.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교통 서비스 혁명이 거의 일성화되면은, 그게,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면은 사실은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그때 승차 공유 서비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가 줄어들고 또 운행, 지금은 거의 자동차가 90% 이상 운행을 안 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죠. 이것이 거의 100%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면은 주차장도 줄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토지의 개념이 바뀌게 되죠. 그런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아직 40%의 사람들, 약자라고 그러죠. 보통 고령자나 장애인, 또 어린아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약자들도 마음대로 교통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자의 불편함 줄이기, 이렇게 대개 5가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보통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눈과 귀의 기능에 근접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인간의 눈은 못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모든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 시스템이죠. 위성에서 측정을 해서 위치를 측정해서 하고 있죠. 인공위성은 정확도가 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m, 2m, 심하면 3m, 4m까지도 오차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정확히 레인을 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 방향만 알려줄 뿐이죠. 드론은 센티미터까지 정확도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드론의 센티미터를 넘어서 밀리미터 단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보다는 더 정확성이 높아져야죠. 그리고 증강현실은 AR이라 VR이라 이런 증강현실은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4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점점 더 초정밀로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초투명성 사회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자율자동차의 쪽에서 들여다보면은 자율자동차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4년 미국 국방고등연구소가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구글이 2009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12년이 지났지만, 지난 12년 동안 대부분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들이 추정한 것은 어떻게 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매핑입니다. 지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비게이션은 필히 지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매일 지도를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그래서 심지어는 카메라, 교통 단속하는, 속도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어도 지도에 표시가 되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새로운 도로가 지도에 표시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살아남지 못한 것은 이 업그레이드, 지도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T맵이나 카카오맵이 그 모든 그전에 내비게이션 지도 맵을 다 대체했죠. 카카오나 T맵은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죠. 매핑은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지도가 정확해야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자율자동차 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매핑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HD 맵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정확하게 매일매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 그래서 레졸루션도 화질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것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업그레이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지도가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기본적인 운전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정해진 지도 외에 움직이는 변화들이 무지 많죠. 사람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옆에 자동차도 있고요, 또 교통신호도 계속 수시로 바뀌고요, 또 교통 상황도 바뀌고, 이런 움직이는 상황들을 어떻게 인지할 건가. 그 문제로 이제 일단 카메라를 많이 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몇 대의 카메라가 달려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카메라가 우리 눈의 역할을 하는데, 이 카메라의 문제는 거리라든가 입체감이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알 겁니다. 후방 카메라로 보여주긴 하지만 정확한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감, 우리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나 라이더라고 해서 레이저, 빛을 보내서 돌아오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빛의 파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도는 매핑과 카메라, 컴퓨터 비전이라고 보통 그러죠. 컴퓨터가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밀도를 높여주는 3D 입체감을 줘서 정밀도를 높여주는 라이다,
레이더는 기본이고요. 레이더도 여러 개가 있고, 왜 라이다가 중요하냐면, 라이다는 구글이 2009년부터 시작할 때, 라이다 하나의 값이 몇 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비싼 것 갖고는, 상용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라이다 개발에 어떻게 작고, 싸게 만들 건가. 처음 구글 자율주행차 보면 그 지붕 위에 이렇게 크게 달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라이다가 360도 돌면서 하는 거거든요. 디자인 면에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게, 그리고 어떻게 멀리, 어떻게 빠르게, 예, 그리고 가격을 얼마큼 낮출 것인가. 이 기술 싸움을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 업체들도 무지 많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본 요소를 갖고 그거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워가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걸쳐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무지 많고, 가장 큰 회사들은 이제 구글,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의 웨이모, 선두주자죠. 그리고 테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사용하신 기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GM이 이제, 그 크루즈라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나가고 있죠. 이 세 회사가, 규모면에서 제일 큰 회사고, 그 외에, 작은 수십 개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글이 선두를 했기 때문에 구글의 자율주행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시죠. 자율주행은 먼저 이제 두 가지 그 개발 방향이 있는데요. 테슬라처럼 기존의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거기서 시작하는 회사들이죠. 대부분의 기존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운전자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ADAS라 하죠.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해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 지금 웬만한 고급차들은 이제 고속도로 가면 레인을 다 자기가 인식하고 앞차의 거리 인식하고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혼자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로 가는 연습을 하는 부류가 있고,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글이나 GM의 크루즈는, 구글의 웨이모나 GM 크루즈는 아예 그거를 떠난 겁니다. 운전자 없이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ADAS는 각 회사들이 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켜보면, 사용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나 GM의 크루즈 같은 모델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바로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구글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죠. 구글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요, 2004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방고등연구소 달파에서 아프간 전쟁에서 로봇으로 자율주행 탐지로 쓰려고 대회를 열었죠. 수십억 원의 상품을 걸고, 그때 카네기 멜론 공대 팀들이 원래 이제 이쪽 자율 로봇 공학 쪽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카네기 멜론 팀이 참여하고, 또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쪽에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서 2004년, 2005년은 실패하고 2007년에 카네기 멜론 팀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수십억 원의 상금을 탔고요. 이때 이제 구글의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이 카네기 멜론 팀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자기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한편에는 이제 앤소니 레반도프스키라고 또 이 분야를 맡고 있던, 이 비슷한 IT 분야를 하고 있던 사람을 스카우트했죠. 주로 이제 3D 매핑을 먼저 시작해서 관련 회사들을 만든 IT 벤처 기술자죠. 이 친구가 이제 2008년에 프리버시라는 라이더를 사용해서 일반 도로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제 구글에 속해 했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2009년에 공식적으로 구글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때 이제
그 카네기 멜론 팀에서 스카우트한 팀하고 이렇게 앤소니 레반도프스키하고 합쳐져서 이 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 2010년에 운전기사 셔퍼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하죠. 애초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대표는 세바스찬 스롤이라고 구글의 그 구글 X 프로젝트, 그러니까 벤처 사업을 주관하는 세바스찬 스롤이 맡고 있었지만 이 셔퍼 프로젝트는 카네기 멜론 팀에서 온 크리스 엄슨하고 앤서니 레반도프스키, 예, 그죠? 3D 매핑 회사에서 스카우트한 레반도프스키가 주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2년에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그 시험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때부터 이제 운전자 없는 운전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도 없애고 그 가속 페달도 없애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애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웨이모를 설립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레반도프스키부터 시작해서 크리스 엄슨 이렇게 초기 카네기 멜론 팀이라든가 실리콘밸리 쪽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이 회사를 떠납니다. 절반이 떠나고 왜냐면 이제 그 원래 레리 페이지가 30만 마일을 성공을 하면 자기가 주어진 샌프란시스코에 자기가 주어진 코스에 30만 마일 주행을 한 번도 사고 없이 성공을 하면은 수백억 원의 상금을 걸었거든요. 주겠다, 너네 팀한테.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 많은 돈들을 획득하게 됐죠. 그래서 이 팀들은 나가고 존 크래프칙이라고 현대 자동차의 미국 법인장을 했던 존 크래프칙, 이쪽 기존 자동차 회사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CEO로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를 설립하면서 구글이 한쪽으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한쪽으로는 구글은 자동차를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기존 자동차 회사하고 협력 관계를 추진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고요. 기술 발달 상황을 보면요. 2009년에 디지털 매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되면 구글이 지금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서비스를 하지만 거리 비유 기술, 그죠?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전에 구글에서 구글 맵에 구글 지도에 자율주행 거리 뷰가 일반인들 관심을 끌었죠. 이것 때문에 디지털 매핑 프로젝트를 자율주행 팀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5년에 최초로 운전자가 안 타고 컴퓨터로 제어하는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 첫 번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 말까지 이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합니다. 그리고 2009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구글이.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요. 2016년에 구글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크루즈를 인수할 때 5,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2016년에 역시 자율주행 업체 오토를 인수할 때 7,500억 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구글은 1조 3천억 원을 사용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상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에 웨이모 1이라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에서 구독자를 모아서 그 가입자들이 부르면은 운전자 없는 차가 가서 택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찬가지로 트럭 서비스 웨이모 바이어라는 것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런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법 규정 때문에 상용화를 못하고 있지 이미 산업의 기반을 자리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2018년에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벤이라고 있습니다.
7인승짜리 그거를 6만 2천 대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제규어에 2만 대를 주문하겠다 해갖고 작년에 제규어에서 만든 아이패스라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주를 했고요. 협력사도 다음요 벤츠, 닛산, 르노, 그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자동차죠.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그리고 공유 서비스 리프트, 그리고 인텔, 그리고 차량 그 렌탈 서비스 에이비스 이런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에 2021년 4월에 CEO 존 크래프트 측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죠. 이미 기존 사업자들하고 협력 관계도 다 돼 있고 사업의 기본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데케드라 마카노와 CTO였던 드미트리 돌코프가 공동 CEO를 하고 있습니다. 존 크래프트 측을 이어서 공동 CEO를 맡은 두 사람을 보면은 앞으로 웨이모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할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미트리 돌코프는 인공지능학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쭉 그때부터 자율주행차를 연구해 왔죠. 그래서 2007년 달파 자율주행 경기대회에서 스탠포드 팀으로 나가서 2등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웨이모에서 계속 엔지니어를 겸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웨이모가 그동안 웨이모 팀이 예상한 것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요. 공동 대표인 데케드라 마카나는 법률학자입니다. 법학 박사. 그래서 주로 온라인 회사들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 오다가 웨이모에 합류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인공지능 자동차가 지금 인간 운전자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지만 법적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공동 CEO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여기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 출신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카네기 멜론 자율주행 그 연구팀들이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스찬 스트룬이 대표를 맡고 크리스 엄슨, 카네기 멜론 팀에서 온 크리스 엄슨, 그죠? 실리콘밸리에서 온 앤소니 레반도프스키, 또 카네기 멜론 팀에서 같이 온 브라이언 셀스키, 이렇게 네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외에 테슬라나 크루즈는 GM이 담당하고 테슬라는 전기차로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는 잘 나갈 겁니다. 그 외에 수십 개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만 몇 개만 대표적인 이미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회사들만 들여다보면 이 세 사람이 여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모빌아이라고 여기 미국 업체들 가기 전에 해외 업체를 보죠. 모빌아이는 1999년에 설립된 좀 한 20년 넘은 회사죠. 애초에는 이제 그 자동차의 그 자동화, 그죠? 우리도 이제 계속 그 기존 자동차도 자동화가 돼 있었죠. 그 자동화에 대한 부품과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고요.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텔이 2017년에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커진 회사죠. 그리고 이미 다른 사업들을 이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매출이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1,7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반이 확실한 회사죠. 더군다나 인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컴퓨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인텔이 모 회사니까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낼 것입니다. 오르나라고 이 회사는 이제
왜 주목이 되냐면 이것을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2017년에 설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스 엄슨이 크리스 엄슨은 카네기 멜론 팀의 연구팀에서 구글로 넘어와서 구글의 초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구글에서 나와서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누구냐고 하면 테슬라의 스털링 앤더슨이라는 자율주행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하고 그리고 우버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주도했던 엔지니어 주루 베그넬이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세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 분야에 거두기 때문에 관심을 일찍 끌었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피아트 크라슬러나 현대자동차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들이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특히 우버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초기에 주도했던 앤서니 레반도브스키가 우버에 와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주도했죠. 그런데 이제 웨이모 구글에서 소송을 걸었죠. 앤서니 레반도브스키가 우리 기술을 훔쳐가서 너네가 쓰고 있다. 그래서 재판에 가갖고 결국은 우버가 인정을 하고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는 거기서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우버가 그 뒤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다가 올 초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접습니다. 접고 그 사업을 오로라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오로라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4천억 원을 오로라에 투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버는 자율주행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오로라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주옥스는 왜 기대가 되냐면요. 여기도 이제 2014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여기도 주로 이제 트럭이나 이런 물류 서비스 자율주행을 주로 많이 특화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존이 1조 3천억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모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도 기반이 튼튼할 거다는 거고요.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언급합니다.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요. 미국의 앱티브라고 그 자동차 관련 여기도 이제 자동화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하고 합작을 해서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요. 뉴럴하고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됐는데 여기도 역시 구글 자율주행 엔지니어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든든한 투자자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죽스랑 마찬가지로 트럭 분야, 물류 분야의 자율주행을 특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AI라고요. 2016년에 설립됐는데요. 여기도 이제 구글의 초기 멤버 카네기 멜론 팀에서 넘어온 브라이언 셀스키 이 사람하고 우버에서 자율주행 차를 이끌었던 피터 랜더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포드 자동차하고요, 폭스바겐이 투자를 해서 든든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미 종업원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고요. 아폴로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자동차에서 이외에도 무지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작아서 어느 회사가 크고 어느 회사가 이제 실패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큰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 개발은 어디서 터질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회사는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크게 약진하는 게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리오터나 그죠? 이런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비아디 이런 회사들이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크고 또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문에 의하면 60조 원이 넘는 액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를 지원을 하면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전기차가 340만 대 팔렸다 그랬죠. 그 중에 140만 대가 유럽에서 팔렸고 14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도시 여러 곳에서 여러 회사들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겁나죠. 미국은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밀지는 않거든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떨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의 자율주행 차 중에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은 회사가 아폴로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폴로는 왜 주목을 받냐면 중국의 그 인터넷 기업 바이두,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회사죠. 중국의 구글이죠. 바이두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폴로도 구글의 웨이모하고 거의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그 교통당국의, 테스트 허가도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여러 대도시에서 테스트를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 이 회사는 바이두가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알고리즘을 다 소스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빨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가 많아서 많이 돌려보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나 구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이미 작년 50만 대를 팔았고 올해에는 80만 대를 예상하니까 점점 테슬라 자동차는 많아집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테슬라도 데이터가 많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글은 이제 알파고하고 비슷합니다. 웨이모 실제 차를 갖고도 피닉스로 비롯해서 네바다 이런 데서 실제 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 안에 어느 지역을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서 마치 항공기 조종사가 시뮬레이터에서 비행 조종하듯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것은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무지 뛰어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폴로는 누구든지 소스를 같이 쓰고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아폴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기대가 된다 해서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차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지만 기존 자동차들도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이 전기차 영역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엄청난 증가율이 1년에 40%, 50%씩 증가하는, 판매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들이 단순히 디젤이나 가솔린을 돌리던 내연기관을 전기차 모터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기를 끄는 거는 그 차가 기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의 개념. 옛날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일수록 디자인이 뛰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좋았죠. 튼튼하고. 그죠? 그리고 성능도 좋고. 그 개념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그 사용자들의 경험이 계속 업그레이드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개념에서 뛰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에서도 그 테슬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본인들 역량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회사하고 손잡느냐 이겁니다. 구글이 꿈꾸는 거는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운영체계 iOS를 같이 개발했지만 구글은 자기들이 핸드폰을 안 만들고, 그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핸드폰 회사들이 누구나 갖다 써라 하거든요. 자동차에서도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타트업들은 반은 본인들이 자동차도 만들려고 그러고요. 반은 구글처럼 알고리즘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아폴로, 중국의 아폴로도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와 기존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존의 회사들하고 누가 손을 잡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어느 회사가 유망하고 어느 회사가 경쟁에 뒤질 거라 이런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아까 얘기한 모셔널을 앱치브와 같이 협착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GM이 크루즈를 인수하고 그죠? 포드가 R과 AI를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자율주행은 이쪽에서 만들고 우리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그걸 합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과 테슬라가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이 구도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어느 전기차들과 또 어느 승차 공유 서비스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은 누가 앞서가고 누가 대사가 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교통 서비스 혁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특히 주거 문화와 주거 공간, 그리고 토지의 개념, 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스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